은성그룹 본사 30층 최고 임원 회의실. 공기는 유리 파편이라도 씹은 것처럼 날카롭고 위태로웠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굳게 닫힌 회의실 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새로운 주인이 도착하는 날이었다. 불과 한 달 전 대한민국 재계의 허리를 지탱하던 은성그룹은 해외의 정체불명 투자 펀드 오라홀딩스의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오늘 베일에 쌓인 오라홀딩스의 새로운 회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첫날이었다. 부회장 강태준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쥔 그의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은성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제 와서 굴러온 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어떤 늙은 여우인지는 몰라도 내가 반드시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주지. 그는 속으로 칼을 갈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비서였다. 회장님께서 5분 뒤 도착하십니다. 다시 문이 닫히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3년 전 그날 밤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이 회의실보다 더 숨막히는 공간이 있었다. 바로 강태준과 차수연의 집이었다. 차수연은 남편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온종일 분주했다. 그녀가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으로 갈비찜을 접시에 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이제 와요. 여보,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다정한 대답이 아니었다. 남편 강태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팔에는 짙은 향수를 뿌린 젊고 화려한 여자. 오유라가 보란듯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집주인인 수연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수연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10년간의 결혼 생활도 산산조각 났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보면 몰라. 강태준은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혼 합의서였다. 도장 찍어. 이 집, 차, 주식 전부 다 이제 내 거야. 유라 아버님께서 투자해 주신 덕분에 네가 기여한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증명됐거든. 오유라가 곁에 섞인 웃음소리를 냈다. 언니, 우리가 언니를 이 집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난 10년간 태준 오빠한테 기생충처럼 붙어 살았잖아요. 밥하고 청소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런 건 파출부 아줌마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기생충, 그 잔인한 단어가 수연의 심장을 도려냈다. 젊고 가난한 검사였던 강태준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했던 세월, 그가 성공할 때까지 헌신했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날 원망하지 마. 네 자신을 원망해야지.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내 꼴을 봐. 촌스럽고 재미없는 여자. 더 이상 내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 내 옆자리는 유라처럼 화려하고 능력 있는 여자를 위한 자리라고. 그들은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어 펜을 쥐어주고는 서류 위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다. 이미 그들은 그녀의 짐까지 싸놓은 후였다. 그녀가 결혼 전부터 입었던 낡고 초라한 옷가지들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 하나. 그것이 그녀가 10년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전부였다. 나가.
그들은 그녀를 현관 밖, 차가운 밤거리로 돼지처럼 내쫓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오유라가 마지막 조롱을 던졌다. 언니 같은 기생충이 혼자서 어떻게 사나 구경 좀 해볼까. 아마 한 달도 못 버티고 길바닥에서 구걸하게 될걸.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는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수연은 텅 빈 길 위에 낡은 가방 하나와 함께 홀로 서 있었다. 화려한 저택 안에서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그녀의 눈물과 뒤섞여 초라한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길바닥의 무릉덩이를 내려다보았다. 무릉덩이 속 절망에 빠져 울고 있던 여자의 얼굴, 그 여자의 눈빛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서고 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의 그것과는 다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지독한 복수심과 강철 같은 결의가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빗속에서 무너진 자신의 세상을 딛고 조용히 일어섰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빗속에 홀로 버려진 차수연.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여행 가방이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닫힌 것만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며 그녀와 연을 끊기 직전 마지막으로 쥐어주셨던 전화기였다.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때만 걸어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하나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깊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0분 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세단이 빗속에 서 있는 그녀 앞에 소리 없이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차는 인천국제공항의 개인 경납고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오라홀딩스, 아우라홀딩스의 로고가 새겨진 자가용 제트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그녀가 도착한 곳은 스위스 제네바의 호숫가에 위치한 거대한 고성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10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했다. 오라홀딩스의 회장, 차신혁, 세계 금융시장을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전설적인 투자가. 하지만 그는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딸의 젖은 몰골과 텅 빈 눈을 보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의 첫마디였다. 눈물은 거둬라. 돈과 권력의 세계에서 감정만큼 쓸모없는 것은 없다. 너는 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마침내 그 교훈을 배운 게야.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다. 그날부터 차수현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기 위한 후계자 수업이 아니었다. 모욕의 잿더미 속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담금질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 혹독한 체력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검도와 특공 무술을 배우며 그녀는 나약했던 과거의 육체를 버리고 강철 같은 정신력을 길렀다. 아침 식사 후에는 세계 각지에서 초빙된 최고의 전문가들과의 수업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기업 법률, 것이 경제학, 적대적 M&A 전략, 시장 심리학.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아버지는 그녀를 혹독하게 다그쳤다. 차씨 가문의 이름은 왕관이다. 하지만 그 왕관을 쓸 자격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내 제국을 물려주지 않는다. 네 스스로 쟁취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고위급 회의에 배석했다. 처음에는 그림자처럼 앉아 듣기만 했지만 1년이 지나자 그녀는 회의의 흐름을 꿰뚫고 노련한 임원들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부실기업 몇 개를 던져주었다. 그녀는 몇 번의 실패를 통해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배신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가정주부 차수연은 완벽하게 죽었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잘랐고 수수한 원피스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온화함 대신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과 냉철함이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라홀딩스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곧 새로운 여제가 될 차수연이었다. 2년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차신혁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딸에게 물려주었다.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너는 원래 다이아몬드였다. 그저 거친 원석이었을 뿐. 이제 완벽하게 세공되었으니 너만의 제국을 건설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너를 얕보게 만들지 마라. 그 후 1년, 회장이 된 차수연은 아버지의 거대한 제국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세력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심었다. 그녀의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투자 방식에 월스트리트는 그녀에게 암살자, The Assassin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홍콩의 오라 홀딩스, 아시아 본부, 최고층 회의실. 차수연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장님, 비서가 다음 분기 투자 및 인수 대상 기업 리스트를 내밀었다. 수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수십 개의 유망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 어떤 기업에도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 그녀가 직접 추가하라고 지시했던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성그룹, 은성그룹. 그녀의 입가에 3년 전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을 앞둔 암살자의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이걸로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6개월 안에 은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분석 보고서 내 책상 위로 가져와. 사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6개월 뒤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굴지의 대기업 은성그룹이 월스트리트의 암살자라는 별명으로 악명 높은 해외 투자 펀드 오라홀딩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수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경제지에 한 면을 장식했다. 은성그룹의 임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주인의 정체에 대해 불안과 공포에 떨며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 숙청을 예감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같은 날, 차수현은 개인 제트기가 아닌 이코노미석에 몸을 싣고 조용히 한국 땅을 밟았다. 그녀의 차림은 공항의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도 전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평범했다.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모자. 복수의 칼날을 품고 돌아온 여자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전략은 정면 돌파가 아니었다. 3년 전, 강태준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밖에서 안으로 쫓아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왕국 가장 깊숙한 곳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안에서부터 밖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일주일 뒤 은성그룹 본사 빌딩에 김선자라는 이름의 새로운 환경미화원 한 명이 출근을 시작했다. 희끗희끗한 가짜 흰머리 분장과 허리를 살짝 구부정하게 굽히고 사람들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소심한 태도. 아무도 그녀가 불과 며칠 전까지 홍콩의 펜트하우스에서 수조원을 움직이던 오라 홀딩스의 회장 차수연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차 회장님이 아닌 김 여사님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일터는 그녀가 한때 안주인으로 살았던 화려한 세상의 이면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직접 주최했던 화려한 연회장의 바닥을 닦고 남편이었던 남자의 집무실 쓰레기통을 비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제국의 가장 낮은 곳을 흐르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했다. 임원 전용 화장실에서 그녀는 부사장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다.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그리고 강태준 부회장에게 바치는 상납금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녀의 작업복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는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강태준의 집무실 쓰레기통을 비울 때면 파쇄했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부주의하게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그녀는 그 종이 조각들을 몰래 수거해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밤새 퍼즐처럼 맞추었다. 그렇게 강태준의 배임과 횡령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손안에서 되살아났다. 직원 식당에서는 강태준의 폭압적인 경영 방식과 그의 아내 오유라의 아나무인격인 갑질에 고통받는 젊은 직원들의 한숨 섞인 대화를 들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누가 썩었고 누가 건강한 피인지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부회장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닦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강태준과 오유라가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걸어 나왔다. 어머, 오빠 이번에 새로 나온 다이아몬드백 너무 예쁘지 않아 자기? 나 저거 사주면 안 돼. 하하, 우리 유라가 원한다는데 뭔들 못 사주겠어. 오늘 저녁에 당장 백화점 가지. 그들은 복도 한가운데서 청소를 하고 있는 수연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치워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청소부가 대낮부터 복도 한가운데서 길을 막고 있어. 강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당장 안 비켜. 수연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청소 카트를 벽 쪽으로 바짝 붙였다. 그녀의 모자 그림자 아래로 차가운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과 오유라는 그녀의 옆을 지나가며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코를 막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칼날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청소부 아줌마가 바로 이 거대한 빌딩의 새로운 주인이자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관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지나가고 난 뒤 수연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업복을 벗고 샤워를 했다. 그리고 검은색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녀는 다시 김 여사님에서 차 회장으로 돌아왔다. 방 한쪽 벽면에는 은성그룹의 조직도와 임원들의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그녀는 낮에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직도 위에 붉은색 펜으로 선을 긋고 메모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세력, 부패한 임원들, 그리고 그들의 약점,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부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복수의 그물을 짜고 있었다. 화면을 밝히는 노트북의 불빛이 어둠 속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낮에 초라한 미화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월스트리트의 암살자,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폭풍은 이제 충분히 그 힘을 응축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을 단 한 번의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은성그룹 1층에 위치한 직원 카페. 점심시간이 지난 한가로운 오후였지만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강태준 부회장과 그의 아내 오유라가 예고 없이 카페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오유라는 마치 여왕 행차라도 하듯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기획팀의 신입사원 김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들고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입사한 지 갓 1년이 지났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열정적인 인재였다. 부회장님, 잠시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오유라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거만한 표정으로 고갯짓했다. 해봐. 현재 추진 중이신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예산안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김민주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실제 시공비보다 약 100억 원가량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카페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 프로젝트는 강태준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부풀려진 200억 원은 그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돈이었다. 감히 신입사원 따위가 그것도 오유라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건드린 것이다. 강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신입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내 결정에 토를 달아 네 할 일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오유라가 옆에서 비웃으며 거들었다. 어머, 오빠, 저 친구 괜히 나대서 이름 한번 알려보려는 건가 봐. 큰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애송이 같은데. 공개적인 모욕.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그를 동정하면서도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 테이블을 닦고 있던 청소부. 김선자가 청소 카트를 밀며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며 일부러 카트를 살짝 덜컹거려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김민준의 서류 한 장을 주워주며 그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서류 떨어졌네. 이만 가보게. 그것은 그가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작은 배려였다. 그리고 그녀는 강태준을 향해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날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린 나무의 가지가 굽었다고 지적하는 정원사가 있다면 그 정원사의 가위를 부러뜨리기보다는 그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더 현명한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과 오유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감히 일개 청소부 아줌마가 자신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다. 분노가 그들의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뭐야, 이 아줌마는 강태준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이제는 청소부까지 나한테 철학 강의를 하네. 바닥이나 잘 닦지. 어디서 건방지게 오유라는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아줌마, 누가 아줌마더러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해. 그녀는 수연의 낡은 작업복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아줌마 일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지른 거나 조용히 치우는 거야. 주제를 알라고. 주제를 모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유라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라떼를 마치 실수인 척하며 수연의 손등과 유니폼 위로 쏟아버렸다. 어머나, 죄송해요. 제가 손이 미끄러워서.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잔인한 희열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뜨거운 커피가 살을 애는 듯했지만 수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커피로 얼룩진 자신의 손등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오유라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회오리 바람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품은 목소리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거스를 수 없는 미래를 예언하는 신탁과도 같은 선언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깨끗한 행주를 꺼내 자신의 손등을 무심하게 닦아냈다. 그리고 경악과 혼란에 빠진 두 사람을 등진 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강태준과 오유라는 그 자리에 서서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방금 그 늙은 청소부의 눈빛. 그것은 그들이 평생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지독하게 깊고 차가운 심연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불쾌한 기분을 떨쳐내고 미친 늙은이의 잠꼬대 같은 소리였다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김민주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청소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날 이후 차수현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다. 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차수현이 카페에서 모욕을 당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은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야기는 다시 일장의 첫 장면이었던 바로 그 회의실의 아침으로 돌아온다. 독자는 이제 그 숨막히는 긴장감의 진짜 이유와 곧 불어닥칠 폭풍의 실체를 알고 있다. 강태준 부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최고급 정장으로 몸을 감싸고 자신의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난 일주일간 그는 인수사인 오라홀딩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동원해 뒷조사를 했다. 하지만 알아낸 것이라고는 회장이 미스터 차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는 것뿐이었다. 외국 놈이겠지. 한국 시장에 대해 뭘 알겠어. 그는 오히려 이번 인수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어차피 은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은 자신이 도맡아 하게 될 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미스터 차를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자신이 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면 그만이었다. 그는 오늘 있을 첫 대면에서 온갖 아첨과 로비를 통해 새로운 주인의 환심을 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었다. 그의 아내 오유라는 그의 사무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샤넬 투피스를 입고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자기, 오늘 저녁에 예약해둔 레스토랑, 그 새로운 회장이라는 사람 마음에 들까? 당연하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예약하기 힘든 곳이야.
촌스러운 외국 놈이라면 기절초풍할 걸.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곧 닥쳐올 파멸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임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오라 홀딩스가 얼마나 무자비한 방식으로 기업을 해체하고 구조조정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목이 내일 아침에도 붙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다. 은성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박 전무가 옆자리의 최이색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라 홀딩스의 새로운 회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라더군. 한번 찍힌 상대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린다고. 정확히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회장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와 그를 따르는 수행비서팀이었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슈트핏과 냉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3년 전 스위스에서 차수현을 맞이했던 바로 그 충직한 비서실장, 윤 실장이었다. 이제 그는 오라 홀딩스의 아시아 지부 총괄 이사가 되어 있었다. 윤 이사와 그의 팀은 회의실에 모인 은성그룹 임원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익숙하게 회의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노트북을 설치하고 회의 자료를 각 자리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용하지만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이곳이 이제 더 이상 은성그룹의 영토가 아님을 선언하는 무언의 시위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희색에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은성그룹의 부회장 강태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윤 이사는 그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강태준을 차갑게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그의 무례하고 차가운 태도에 강태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때 윤 이사가 무심하게 덧붙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십니다. 여성 회장 회의실이 순간적으로 술렁였다. 재계의 암살자로 불리는 오라 홀딩스의 총수가 여자였다니. 강태준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여자라고 훨씬 더 상대하기 쉽겠군. 비싼 보석이나 명품 몇 개 안겨주면 금방 내 편이 될 거야. 그의 시대착오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오만함은 곧이어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될 가장 큰 착각이었다. 윤 이사가 회의실 입구 옆에 가서 섰다. 그의 무정의에서 회장님, 1층 도착하셨습니다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모든 임원들이 침을 삼키며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응시했다. 그 문 너머에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새로운 지배자가 서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릴 시간이었다. 회의실의 굳게 닫힌 문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못 박혀 있었다. 강태준은 억지로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날뛰고 있었다. 마침내 육중한 원목문이 소리 없이 안쪽으로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윤 이사였다. 그는 문 옆으로 비켜서서 새로운 지배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정적을 깨고 또각, 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울렸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백발의 외국인 투자가나 노회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형 파워수트.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핏은 그녀의 가늘지만
단단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목선이 드러나는 실크 블라우스와 그 위로 작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브로치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절대적인 품격을 드러냈다.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와 절제되었지만 날카로운 지성이 엿보이는 화장, 그리고 그 얼굴.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처음 보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당황하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부회장석에 앉아있던 강태준은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유리처럼 얼어붙고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눈, 코, 입, 분명 자신이 아는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눈빛이, 그녀를 둘러싼 공기 전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3년 전 자신이 짓밟고 내쫓았던 순하고 재미없던 아내, 그 초라했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낯설고 위험하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완벽한 지배자였다. 그의 아내 오유라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 회의실 밖에서 안을 엿보던 그녀는 문 안으로 들어서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 자신의 발밑에서 커피를 뒤집었었던, 감히 자신에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기어오르던 바로 그 청소부 아줌마, 그 여자와 똑같이 생긴, 아니, 그 여자였다. 말도 안 돼. 차수연은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침묵을 즐기며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회의실의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임원들은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것은 공포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복종의 표시였다. 마침내 그녀가 테이블 상석, 회장의 자리에 도착했다. 바로 옆자리. 부회장석에 앉으던 강태준은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수현은 의자에 바로 앉지 않았다. 그녀는 선체로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을, 자신의 새로운 신하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닿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도, 증오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가치를 측정하는 듯한 무기물처럼 차갑고 건조한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회의실의 침묵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것은 지배에 익숙한 자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백하게 질려가는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제 소개를 하지요. 저는 차수연입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차수현, 차수현. 그 이름이 강태준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부정하고 싶었던 최악의 현실이 그녀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수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3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바로 그 남자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회장이 될 사람입니다. And from today, I am the person who will be your new chairwoman. 선언이 끝났다. 강태준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오유라는 문 밖에서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두 손으로 막고 있었다. 3년 전 문 밖으로 쫓겨났던 여자가 이제 문 안으로 들어와 제국의 왕좌를 차지했다. 복수의 서막은 끝났다. 이제 피해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차수연의 선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저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3년 전 쫓겨났던 강태준 부회장의 전 부인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혼란은 이내 공포로 바뀌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충격에서 벗어나자 분노와 굴욕감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오라 홀딩스의 회장이 될 수 있어. 이건 사기야. 국제적인 사기라고 모두들 속지 마시오. 이 여자는 내 전 부인이었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는 임원들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이 끔찍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문 밖에서 엿보던 오유라도 정신을 차리고 소리치며 회의실로 뛰어 들어오려 했다. 맞아요. 이 아줌마는 그냥 청소부라고요. 당장 보안팀 불러서 저 여자를 끌어내요. 하지만 그녀는 윤 이사와 경호원들의 단단한 팔에 막혀 회의실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회의실은 강태준의 고함과 오유라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차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차갑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발악을 마치 시끄러운 개가 짖는 것을 보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강태준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말을 멈춘 순간 수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삑!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니었다. 은성그룹 내부 감사 특별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지난 3년간 강태준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횡령의 기록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3년 전 당신이 나를 쫓아낸 직후부터 시작하지.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명시된 장부들이 나타났다. 당신은 오유라 씨 부친의 투자를 받아 내가 기여한 모든 지분을 불법적으로 강탈했어. 그리고 그 투자금 중 30%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지. 그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 공교롭게도 오유라 씨 소유의 오피스텔이더군.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화면에는 그가 파쇄기에 갈아버렸던 서류들을 복원한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당신은 시공 단가를 부풀려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횡령했고 그 돈으로 강남의 고급 빌라와 슈퍼카들을 사들였어. 당신은 그 서류들을 완벽하게 파기했다고 믿었겠지만 내가 밤새 그 종이 조각들을 다시 맞추었거든.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꽤나 유용한 정보 수집 방법이더군. 임원들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부회장의 추악한 민낯에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수연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강태준이 다른 임원들과 주가 조작을 모의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우리 지분을 개미들한테 넘기고 빠지는 거야. 회장 자리에 오르려면 실탄이 두둑해야지.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수연은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의자에 처음으로 몸을 앉혔다. 왕좌에 앉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이상, 전임 부회장 강태준에 대한 내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근거하여 본인은 오라 홀딩스 및 은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강태준 씨를 오늘부로 은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3년 전 그가 그녀에게 했던 그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여자의 통쾌한 심판이 마침내 내려졌다. 강태준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회의실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의자에 주저앉은 강태준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유라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뛰어들어왔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미친 여자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보고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분노에 차서 차수연에게 달려들었다. 내년이 감히 무슨 짓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행패야. 하지만 그녀가 차수연에게 닿기도 전에 윤희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차수연은 그 모든 소란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녀는 마치 눈앞에 아무도 없다는 듯 회장석에 놓인 내부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오라홀딩스의 전설적인 법무팀을 이끄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최인철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최 변호사. 나요. 수연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지금부터 은성그룹 강태준건에 대한 플랜 A를 실행하세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준비된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즉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리고 그의 장인이자 공모자인 대한 캐피탈 오진섭 회장에 대한 2차 파일도 함께 실행해 오늘 안으로 그들 부녀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그녀의 전화통화 내용은 강태준과 오율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오율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 우리 아빠까지. 수현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은성그룹의 어설픈 보안팀이 아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로 구성된 오라홀딩스의 정예 경호팀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소리 없는 움직임으로 강태준과 오율에게 다가갔다. 강태준 씨, 지금부터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귀하를 본 건물에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강태준의 양팔을 부축하듯 들어올렸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나갔다. 3년 전 그가 아내를 내쫓았던 바로 그 길을 이제는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 걸어가고 있었다. 이거에 놔. 너희들 뭔데? 나한테 손을 대. 오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너희들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협박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다. 경호원들은 그녀의 히스테리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마치 짐짝을 옮기듯 가볍게 그녀를 들어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회의실 밖. 수많은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의 2인자였던 부회장과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아내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여 끌려나가는 모습. 그것은 한편의 잔인하고 통쾌한 드라마였다. 소란이 정리된 회의실. 차수연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나머지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새로운 지배자의 냉철한 위엄만이 남아있었다. 이 회사에 만연해 있던 부패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임원 한 명 한 명의 눈을 꿰뚫듯 바라보았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강태준 전 부회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침묵했고 또 다른 일부는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거취는 앞으로 며칠간의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피해 숙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지금까지 묵묵히 정직하게 회사를 위해 일해온 분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라홀딩스는 은성그룹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더 강하고 깨끗한 회사로 재건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부터 은성그룹은 나의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는 상을, 부패한 자에게는 벌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규칙이지요.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임원들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긴급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속보 은성그룹 강태준 부회장. 수백억 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속보 금융감독원. 대한캐피탈 특별감사 착수. 오진섭 회장 출국 금지. 모든 것이 끝났다. 단 1시간 만에 한때 재계의 실세였던 두 가문이 완벽하게 몰락했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새로운 여왕을 경애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낡고 부패한 왕조는 무너졌다. 차갑고 강력한 새로운 여제의 시대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강태준과 오유라가 끌려나간 후 은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난파선과도 같았다. 직원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여제의 다음 행보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피해 숙청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차수연의 방식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의 통치는 공포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냉철한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회장으로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임원과 팀장급 직원들을 대회의실로 다시 소집했다. 어제와는 달리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운 침묵 대신 팽팽한 긴장감과 미지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현은 회장석에 앉아 윤 이사가 나누어준 한 장짜리 문서를 조용히 읽어보라고 지시했다. 문서의 제목은 은성그룹 비상경영 혁신안이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강태준 체제에서 자행되었던 모든 부조리와 비효율을 뿌리 뽑고 회사를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혁명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문서를 다 읽은 임원들의 얼굴에는 경악이 서렸다. 불필요한 의전과 보고 라인을 모두 없애고 오직 성과와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완벽한 실력주의 시스템. 그들이 평생을 안주해왔던 낡은 관행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이 계획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은 지금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수연이 말했다. 저는 떠나는 분을 잡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은성그룹의 사람이 아닙니다. 몇몇 늙은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강태준에게 충성하며 온갖 혜택을 누려왔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한두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굴욕적인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다. 수연은 그들의 뒷모습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썩은 피가 빠져나가자 그녀는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시작했다. 기획팀의 김민준 씨, 앞으로 나오세요. 그녀의 부름에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김민준 사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섰다. 며칠 전 카페에서 강태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젊은 직원. 그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불려 나왔는지 영문을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수연은 스크린에 그가 작성했던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예산안 오류 보고서를 띄웠다. 이 보고서, 나는 당신이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밤을 새워가며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보고서를 올렸다는 이유로 강태준 전 부회장에게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준에게로 다가갔다. 은성그룹에 필요한 것은 부회장의 눈치를 보는 무능한 임원들이 아니라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당신 같은 젊은 인재입니다. 그녀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첫 번째 공식 인사를 발표했다. 오늘부로 기획팀 김민준 사원을 신설되는 미래전략기획실의 실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장 직속으로 그룹의 모든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과 검토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파격 그 자체였다. 사원에서 실장으로 수직에 가까운 승진,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하지만 이번 술렁임은 공포가 아닌 놀라움과 희미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새로운 여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목숨은 걸지 마세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대신 당신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거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김민준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강태준 전 부회장이 싸질러 놓은 베트남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세요. 2주 안에 200억의 비자금을 제외하고도 수익성을 2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계획안을 가져오세요. 나는 결과로만 평가합니다. 그녀의 통치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강태준의 아래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좌천되었던 실무형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핵심 부서에 배치했다. 그리고 오직 아첨과 인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무능한 관리자들은 가차없이 해고했다. 단 며칠 만에 은성그룹은 거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처럼 신음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 눈치를 보거나 줄을 서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몰두했다. 하면 된다. 공정한 보상이 따른다는 새로운 믿음이 죽어가던 조직의 혈관 속에 새로운 피처럼 돌기 시작했다. 차수연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 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침몰 직전의 거대 함선을 이끄는 유능한 선장이었다.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두려움이 아닌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새로운 여왕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가슴 뛰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은성그룹 회장실. 차수연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해질녘 노을에 물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 막 끝난 오라 홀딩스 본사와의 화상회의 결과가 떠 있었다. 은성그룹 분기 실적 보고, 전년 대비 매출 300% 성장, 영업이익 오버액 % 신장, 업계 신뢰도 지수 1위 탈환, 놀라운 성과였다. 불과 1년 전, 비리와 부패로 침몰 직전이던 난파선 은성그룹은 새로운 선장 차수연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부활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순항하고 있었다. 회장님, 미래전략기획실의 실장이 된 김민준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자신감과 총명함으로 빛나는 차수연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보고 드린 베트남 신도시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태준 전 부회장이 부풀렸던 예산의 70%만으로 오히려 예상 수익률을 30%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김 실장. 수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직함이 가장 유능한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낸 겁니다. 김민준이 나가고 집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수연은 3년 전 비에 젖은 채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쫓겨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녀는 잃은 것이 아니었다. 불필요하고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것이었다. 강태준과 오유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수백억 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강태준은 15년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오유라와 그녀의 아버지 또한 공범 혐의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났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증언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희미한 얼룩일 뿐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망가뜨린 모든 것을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올바르게 재건하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여제였고 수많은 직원들의 삶을 책임지는 리더였으며 무엇보다 차수연이라는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불안과 슬픔에 흔들리던 과거의 여인은 없었다. 조용하지만 강한 자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깊고 평온한 눈빛을 가진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 차수연. 그녀는 복수에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에 성공한 것일까요? 진정한 힘이란 상대를 짓밟고 파괴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폐허 위에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는 능력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수연 회장의 복수는 통쾌했나요? 아니면 너무 과했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했던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 같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더 짜릿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